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적벽대전을 떠올리실 거예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불태운 그 전투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적벽대전 당시 조조군은 100만이 아니라 20만에서 24만 정도였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원정에 지친 북방 병사들과 항복한 형주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갈량이 동남풍을 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화공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제갈량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국지의 5대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도대전의 실제 병력 비율, 적벽대전 화공의 진짜 주인공, 그리고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패배한 진짜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도대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년, 조조와 원소가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전투예요.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전투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원소군 70만 대, 조조군 7만, 10배의 병력 차이를 극복한 기적의 승리로 그려집니다. 일부 해설서에서는 원소군 10만 대, 조조군 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사 삼국지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수가 쓴 무제기에는 조조군의 정확한 병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조군은 최소 4만에서 5만 정도였습니다. 원소군은 어땠을까요? 정사에 따르면 원소의 보병과 기병을 합쳐 10만이었어요. 70만은 고사하고 10만조차 당시 북중국의 경제력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력 비율은 10대 1이 아니라 2대 1 정도였던 겁니다. 여전히 조조가 불리하긴 했지만 기적이라고 부를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병력 차이가 이렇게 과장됐을까요? 첫째,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후손인 위나라가 세워지고 조조의 승리는 위대한 것이어야 했어요. 적이 강할수록 승리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둘째, 소설적 재미 때문입니다. 나관중은 삼국지 연의를 쓰면서 극적인 긴장감을 원했어요. 5대 5보다는 10대 1이 훨씬 드라마틱하니까요. 하지만 관도대전의 진짜 승부처는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급이었어요. 조조는 전투 내내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순욱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조는 이렇게 썼어요. 군량이 얼마 남지 않았소. 어떻게 해야 하겠소? 천하의 조조도 보급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반면 원소는 오소라는 곳에 막대한 양의 식량을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허유 덕분이었어요. 허유는 원래 원소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소에게 밉보여 조조 진영으로 투항했죠. 그가 가져온 정보가 바로 오소의 위치였습니다. 조조는 직접 5천의 기병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어요. 오소를 지키던 순우경은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조조군은 식량 창고를 불태웠고 원소군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도대전은 10만 대 만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10만 대 5만의 치열한 소모전이었고 결국 보급선을 먼저 끄는 쪽이 이긴 겁니다. 두 번째는 적벽대전입니다. 208년 조조가 남하하여 손권과 유비연합군과 맞붙은 전투예요. 삼국지연의에서 적벽대전은 제갈량의 무대입니다. 칠성단을 쌓고 동남풍을 빌어 화공의 조건을 만들죠. 조조의 100만 대군이 화염 속에서 불타고 제갈량은 천하제일의 지략가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바람을 빈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동남풍 이야기 자체가 소설에서 창작된 거예요. 실제로 화공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황계였습니다. 주유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황계가 말하기를 지금 적과 아군의 병력 차이가 크니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조조군의 배가 머리와 꼬리를 연결해 묶여 있으니 불로 공격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공 아이디어의 원조는 황계였던 겁니다.
황계는 직접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보냈고 화선을 이끌고 돌격했어요. 그 유명한 고육지계가 바로 이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뭘 했을까요? 정사에 따르면 제갈량의 역할은 외교였습니다. 유비의 사자로 송권을 찾아가 동맹을 성사시킨 게 제갈량의 공이에요. 전투 계획을 짠 건 주유였고 화공을 실행한 건 황계였습니다. 조조군의 규모도 살펴봐야 합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사에 기록된 숫자는 20만에서 24만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은 군대였어요. 첫째, 형주에서 항복한 병사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군대였죠. 둘째, 북방 출신 병사들이 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배 위에서 멀미하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셋째, 장거리 원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어요. 연안계라는 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방통이 조조를 찾아가 배들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조언하죠. 그래야 병사들이 멀미를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정사에는 방통이 조조를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배를 묶은 건 조조 스스로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사들의 멀미를 해결하려다 화공에 취약해진 거죠. 적벽대전의 실제 전개는 이랬습니다. 황계의 화선이 돌격하고 불이 조조의 수군을 삼켰어요.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화용도를 통해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신화가 있죠.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리를 지킨 관우의 대표적인 일화예요. 하지만 정사에는 관우가 화용도에 배치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조가 도망친 건 사실이지만 관우와의 조우는 소설의 창작이에요. 정리하면 적벽대전의 진짜 영웅은 제갈량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이끌어낸 외교관으로서의 제갈량, 전략을 짠 주유, 화공을 실행한 황계. 이 세 사람의 협업이 조조를 물리친 겁니다. 세 번째는 합비 전투입니다. 215년 조조의 장수 장료가 손권의 10만 대군과 맞서 싸운 전투예요. 이 전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서 다룬 두 전투가 소설에서 과장된 것과 달리 합비 전투는 오히려 실제 역사가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정사 삼국지 장료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손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했을 때 장료는 8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 새벽에 기습했어요. 쉽게 말해서 800대 10만입니다. 10배가 아니라 125배의 병력 차이예요. 장료는 직접 선도에 서서 돌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적을 베고 2명의 장수를 참수했어요. 그리고 손권의 본진 근처까지 돌파한 뒤 장료가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손권군은 혼란에 빠졌어요. 10만 대군이 800명에게 흔들린 겁니다. 이후 손권은 열흘 넘게 합비를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수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장료의 추격을 받았어요. 소요진이라는 곳에서 손권군이 퇴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료가 다시 돌격해 손권을 거의 사로잡을 뻔했어요. 손권은 목숨을 건져 겨우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 이후로 강동에서는 장료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는 말이 생겼어요. 장료가 온다는 말이 동호에서 무서운 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기습의 효과입니다. 손권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기에 자신만만했어요. 방비가 허술했죠. 새벽 기습은 그 허점을 찌른 겁니다. 둘째, 지휘관의 위치입니다. 장료는 직접 선도에서 싸웠어요. 결사대 800명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손권은 후방에 있었고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셋째, 10만이라는 숫자의 함정입니다. 대군을 지휘하는 건 쉽지 않아요. 명령 전달에 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생기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800명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삼국지 연의에서도 이 전투는 꽤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이 워낙 극적이라서 소설이 덧붙일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정사 그대로가 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합비 전투는 역사에서 과소평가된 전투 중 하나예요. 적벽대전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더 인상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한중 공방전입니다. 218년부터 219년까지 유비가 조조의 한중을 빼앗은 전투예요. 한중은 왜 중요했을까요? 익주, 그러니까 지금의 사천 지역을 지키려면 한중이 필수였습니다. 한중이 적의 손에 있으면 익주는 언제든 위협받아요. 유비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충지였죠. 삼국지연의에서 한중 공방전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제갈량이 전략을 짜고 황충이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베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예요. 제갈량의 지휘 아래 촉군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사를 보면 다릅니다. 한중 공방전의 실제 지휘관은 제갈량이 아니라 법정이었어요. 법정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이 기산에 계책을 올렸고 유비가 이를 따랐다.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참수한 것은 법정의 계책이었다. 쉽게 말해서 정군산 전투의 작전을 짠 건 법정이었던 겁니다. 황충이 하우연을 벤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법정의 전략이었어요. 법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원래 익주유장의 신하였는데 유비에게 투항했어요.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한중 공방전까지 핵심 참모로 활약했습니다. 제갈량조차 법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나중에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하자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주상께서 동쪽으로 가시는 것을 막았을 것이고 가셨더라도 이렇게 위태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정은 220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비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갈량 말고 법정의 죽음에 그렇게 슬퍼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중 공방전에서 제갈량은 뭘 했을까요? 제갈량은 성도에서 후방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병사와 물자를 전선으로 보내는 역할이었어요.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전투 현장에서 지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중 공방전의 결정적 장면을 다시 살펴볼게요. 정군산에서 하우연과 유비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연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유비군이 밤에 불을 지르자 하우연은 군사를 나눠 불을 끌어보냈습니다. 이때 법정이 기회를 포착했어요. 지금 하우연의 병력이 분산됐으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황충이 돌격했고 하우연은 전사했습니다. 하우연의 죽음은 조조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뒤였어요. 조조는 결국 한중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219년 유비는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이 승리의 1등 공신이 법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삼국지연의에서 법정은 별로 조명받지 못해요. 제갈량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릉대전입니다. 221년부터 222년까지 유비가 송권을 공격했다가 대패한 전투예요. 이릉대전의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219년 관우가 형주에서 송권에게 패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유비에게 관우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의형제였습니다. 221년 한중왕 유비는 송권에 대한 복수를 선언했어요. 대규모 원정군을 일으켜 형주를 공격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이릉대전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유비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켰고 제갈량과 조은의 만류를 무시했다가 결국 참패했다는 거예요. 유비의 감정적 실수가 패인이라는 시각이죠. 그런데 정사를 보면 좀 다릅니다. 유비의 동호 원정은 복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형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형주를 잃은 채로는 천하 삼분지계, 그러니까 제갈량의 대전략이 불가능했어요. 형주에서 북상하고 익주에서 북상해서 양방향으로 위나라를 압박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비는 복수와 전략적 이유 모두를 위해 출병한 겁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졌을까요? 첫째, 보급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익주에서 형주까지의 거리가 엄청났어요. 군량과 물자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둘째, 오군의 강점을 간과했어요. 동호는 수전에 강했습니다. 유비군이 육지로 진격하면서 오군은 장강을 이용해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셋째, 연영책입니다. 유비는 700리에 걸쳐 진영을 연결하는 전술을 썼어요. 산악지형에서 병력을 분산 배치한 겁니다. 송건군의 총사령관 육손이 이걸 봤습니다. 육손은 처음에 싸우지 않고 후퇴만 했어요. 유비가 지치기를 기다린 거죠. 여름이 되자 유비군은 더위에 시달렸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222년 여름, 육손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어요. 화공이었습니다. 700리에 걸쳐 늘어선 유비의 진영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결된 진영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이게 연영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나가 불타면 전부가 불타요. 유비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비는 백제성까지 도망쳤어요. 제갈량이 성도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2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갈량은 왜 이릉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정사에는 제갈량이 원정을 강력히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제갈량이 성도에서 후방을 지켰다는 건 확실해요. 유비가 제갈량을 데려가지 않은 건지 제갈량이 남은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법정이 이때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갈량은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법정이라면 연영책의 위험성을 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릉대전의 패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비의 복수심이 아니라 전술적 실수였어요. 700리 연영이라는 위험한 배치, 긴 보급선, 그리고 육손이라는 젊은 명장을 과소평가한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오늘 다룬 5전투를 정리해 볼게요. 관도대전은 10만 대 만이 아니라 10만 대 4만에서 5만의 전투였습니다. 병력 차이보다 보급선을 먼저 끄는 쪽이 이겼어요. 적벽대전의 화공은 제갈량이 아니라 황계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갈량의 역할은 송건과의 동맹을 성사시킨 외교관이었어요. 합비 전투에서 장료의 800 결사대는 송권의 10만 대군을 실제로 격파했습니다. 소설보다 정사가 더 극적인 드문 사례예요. 한중 공방전의 실제 지휘관은 제갈량이 아니라 법정이었습니다.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참수한 작전도 법정의 계책이었어요.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패한 건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700리 연영이라는 전술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화공의 취약한 배치가 참패를 불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영웅 한 명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급, 지형, 날씨, 그리고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의 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삼국지연의는 제갈량과 관우 같은 영웅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단순화했어요. 그렇다고 삼국지연의가 나쁜 책이라는 건 아닙니다. 소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재미와 감동을 위해 각색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은 정사 삼국지와 배송지 주석, 그리고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 책들도 완벽한 진실은 아닐 거예요. 역사란 늘 기록자의 관점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알던 삼국지와 실제 역사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 다음에 삼국지를 읽거나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소설이 각색한 부분이구나, 여기는 실제로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요. 지식톡톡 삼국지 시리즈를 시작한 건 한 가지 의문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진짜 역사일까? 1편에서는 제갈량 신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천재 전략가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제 모습을 살펴봤죠. 2편에서는 관우가 어떻게 신이 됐는지 추적했고요. 3편에서는 간홍조조의 다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4편에서는 인희의 군주 유비가 때로는 냉혹한 정치인이었음을 확인했어요. 5편에서는 삼국지연애 때문에 억울하게 평가받는 인물들을 복권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6편에서 5개의 유명한 전투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6편을 통해 드러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위대한 문학작품이지만 역사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관중이라는 뛰어난 작가가 극적 재미를 위해 역사를 각색한 소설입니다. 제갈량은 신처럼 완벽하지 않았고 관우는 원래부터 신이 아니었어요. 조조에게는 간혹 말고도 많은 면이 있었고 유비의 인의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노숙과 주요와 법정 같은 인물들은 소설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진실이 삼국지의 매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되면 더 흥미로워요. 완벽한 신보다 결점이 있는 인간이 더 공감되잖아요. 삼국지를 다시 읽으실 때 오늘까지 6편에서 다룬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연희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정사에서는 저랬지 하면서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다룬 5전투 중에서 어떤 전투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또 6편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지 시리즈를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